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수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사법부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수사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정점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아직 2단계가 저는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권오수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야당 후보자의 부인에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구속영장이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영장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최대한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중에 한 4가지 죄명이 있는데 하나는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부자 거래,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래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주식을 짝짝짝짝짝짝 올리는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 행위의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사실 구속영장에는 죄명이 가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데 뭐 선수들과 더불어 함께 권오수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장이 여러 가지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그로 인해서 주식을 굉장히 한 3년 정도 올렸는데 그 전체가 63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 혐의들이 이제 법원에서 소명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제 16일 날 오전에 한다는데요. 16일 오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이렇게 딱 보면은 권오수 회장은 그냥 몸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가 조작에 개입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실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내부 정보를 잘 모르고 우리들은 뭐 공지의 사실이라서 다 알려진 사실이라서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특이하게도 도이치모터스의 당시 회장이었고 최대 주주였던 권 회장이 본인이 이 회사에 굉장히 좀 내밀할 수 있는 정보를 이른바 선수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그 투자 유치라는 굉장히 호재성 어떤 이슈가 있다. 이것을 당신들이 뭐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좀 알려줘라라고 해서 매매를 굉장히 많이 일으킨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허위 매매를 조장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뭐 최대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이런 회장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지 역할이 아니라 이른바 몸통 역할을 했고 수사 과정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윗선을 향해서 올라오는 국면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한 3명 정도의 이 관여자들이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라서 아마 이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하셨을 때 주가 조작 선수들 얘기를 했잖아요. 주가 조작의 선수라는 표현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실 원래 주가는 뭐 지금 시청자분들 다 아시지만 이게 오를지 내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 2분의 1의 확률이지만 주식시장에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오를지 내릴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 회장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AS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중고 물품 거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뿐만 아니라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겠다. 이런 어떤 호재성 정보를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면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 저 회사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네. 이런 어떤 정보를 가지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선수 4명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기용을 했는 듯한 모습인데 그중에 이제 김 씨와 이 씨라는 사람은 지난달 25일 날 이런 주가를 조작했다는 행위로 이미 구속영장 발부받고 지금 이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한 사람이 지난 5일에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뭐 어제 국감에서는 실명이 나왔는데 굳이 제가 여기서는 실명을 대지 않겠는데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맨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방이 오리무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찾는 것도 지금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고 이 4명이 모여가지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 잘 주셨지만 주가를 계속 올리려고 호재성 어떤 매도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올라가면 또 매도를 내고 또 매도를 내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다.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인터넷에 확인하시면 2009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급박하게 내려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동 모습들이 보여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의 혐의는 요 부분까지는 아마 지금 그 수사를 했는 조주현 부장이 조금 확인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주가 조작 선수 4명이 개입됐는데 3명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네. 상태고 도주 중인 이 씨, 네. 이 이모 씨가 바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지금 연관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 중간 고리가 지금 도주함으로써 빠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 이모 씨가 어떤 역할을 했냐?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10억 원이 든 주식 계좌 그 통장을 아예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라고 위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주가 조작에도 동원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주 역할을 이른바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의혹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도이치모터스의 신주 인수권을 굉장히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사들이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는 이런 이득을 왜 취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혹이 또 하나가 있고 2013년도에도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의 또 전환 사채를 비교적 헐값에 사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들었다 보려고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이 IP를 굉장히 일정 정도 시간에 동시에 접속을 한 그 내역 같은 것들이 확인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장모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왜냐하면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어떤 이 사건의 전말이 2012년도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어서 예. 공소시효 문제는 아마 돌파를 했을 거로 보이고 다만 그렇다면 이 IP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장모랑 김건희 씨 그러니까 모녀 간에 사실상의 허위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제 거래 내역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뭔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가장적인 어떤 매매를 한 것 아니냐 거기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나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선수가 있고 그 선수에 대한 이른바 뭐 전주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돈이 간 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확인이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모 씨라는 사람하고 김건희 씨가 아는 거는 팩트. 아는 건 팩트. 예, 팩트고 또 김건희 씨가 일정 금액 한 10억 원 정도의 그냥 계좌가 들어있는 통장을 이 씨에 맡겼다라는 부분도 지금 나와 있는 수사에서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그 후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맡겼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뭔가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익은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이 나온 바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씨와 그러니까 만남을 끊었고 지금까지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도 이 패널로서 되게 불편한 게 주장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 이 씨에 대한 어떤 정언이 나왔으면 즉 그 사람이 잡혀서 피해자 신문 조서에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지금 주장만 존재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이 씨에게 그 계좌를 맡겼다라는 점이 곧 공모했다라는 것도 확인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공모를 했다면 일정 부분 이익이 남아 있는데 이익이 없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됐는데 그 전체 계좌의 내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퍼즐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퍼즐, 2개 퍼즐, 3개 퍼즐로 맞추다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 해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수 영장 발부도 중요하지만 이 씨를 반드시 이게 구속영장 77심사를 나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안 나오고 갑자기 잠적되는 영장 거거든요. 심사를 안 받은 거예요? 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잠적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제1의 임무였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씨를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이 씨가 체포되고 진술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금 야당에 있는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는 그때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돈을 건넸다고 해도 네. 우리가 이득을 본 게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통장 내역도 보여주지 않았냐라는 건데 통장 내역만으로는 다 해명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통장 내역도 전체 거래량을 다 공개를 했다면 의혹이 비교적 덜 나왔을 텐데 그 당시에 경선 과정 중에 이게 상대 경쟁 후보에게 이제 이 의혹 제기가 이뤄지니까 아니다 이것 봐라 우리는 이렇게 손해까지 봤다라고 하면서 일부 이게 전체 한 62쪽 정도가 되는 계좌 거래 내역이 있는 부분 중에 한 20여 쪽만 이제 일부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왔던 반응이 그 상대 후보 측에서도 이거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 수는 없다. 정정당당하다면 전체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이 바로 나왔던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추가로 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예. 지금 이모 씨 관련해서도 사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서 신변 확보에 실패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9월달에도 영장 청구가 한번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과 한 3개월, 한 2개월 뒤에 재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더 윗선으로 내지는 그 연결고리가 메워지는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라진 이 씨의 행방이 이번 수사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승재원 의원님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김건희 씨 소환할까요? 한다면 언제일까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팀이 결정해야 될 전적인 부분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은 제가 봤을 때 좌고우면하지 않는 부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멀리서 봤지만 충분히 이 사건에서 분명히 소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뭐 정치적 고려 없이 소환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는 증거가 나와야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주장만으로 그 사람을 부르기에는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전주로서 계좌를 맡겼다는 부분은 맞고 그럼 계좌를 맡겼을 때 도대체 이 이모 씨와 김건희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진술이 나와야 되고 예. 진술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씨라는 사람은 워낙 선수예요. 이건 유명한 선수 중에 선수인 그렇습니까? 사람인데 예. 이 사람에게 그냥 전주로서 그냥 10억 정도 맡아서 당신이 직접 왜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앵커한테 계속 돈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앵커한테 제 통장을 드리는 거예요. 예. 투자해서 투자하십시오. 저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지금 가장 뭐 유명한 A, B, C, D라는 어떤 뭐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통장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렸다면 사실 통장 맡기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어떤 그 배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주가 조작에 대한 적극적인 공모의 의사는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씨에게 지금 도이치모터스에 이런 호재성 정보가 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주가 조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10억을 좀 동원해서 이 돈을 좀 더 많이 크게 부풀려 달라라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으면 지금 이 주가 조작 행위의 공동 정보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패널로서 아직까지 미래 사실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씨 불러서 딱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무슨 일로 10억 받았느냐, 예. 그리고 계좌는 왜 받았느냐 정확히 물어보고 그 이씨의 진술에 딱 맞추어서 그리고 그 사건에 분명히 김건희 씨가 일정 부분 그 주가 조작의 공모의 가능성이 있는 주장과 증거가 나온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뭐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고발 사주도 그렇고 그게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증거가 없다면 만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씨의 입장에서는 그냥 돈 10억 받고 자기가 좀 주식 투자해서 그 이익을 김건희 씨에 주려는 그냥 단순한 의사였다면 아마 수사는 여기서 스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준 그 이유. 더 정확한 이유와 정황이 나와야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도주한 이 씨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병 확보가 돼야 되는 이유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씨의 진술과 별도로 권오수 회장 이번에 영장 발부되면 김건희 씨
소환할 거다. 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법조계에서도 아마 김건희 씨를 안 부르고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 10억 원이 든 주식 계좌를 넘긴 것 자체가 뭐 이 불법 행위를 알고 쩐주 역할을 했다라고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들, 그 장모라는 분이 이 이른바 이 선수와 동일한 IP로 계속 접속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본인들이 단순히 어떤 주식 거래를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에서 이득을 내달라고 그냥 위임했을 뿐이라면 그런 행위를 할 필요는 또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양 모녀가 뭔가 거래를 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외형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게 단순히 주식으로 내가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이런 건전한 어떤 시장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넘어서서 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모 씨랑이 가장 그 김건희 씨랑 연결 관계가 좁은 그런 거리가 좁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왜 도주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 부분이고 수사기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아마 했을 거라고 정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이란 이유에서 그냥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좀 또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꼭 한 말씀 예.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해서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 이게 첫 번째 검찰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수사 대상으로 올라왔지만 그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을 막연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수사 대상으로서 범죄가 없다는 걸 밝혀서 일상생활로 돌려보내는 것도 검찰이 가진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 거냐, 이 사람을 기소할 것이냐,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겠지만 예. 수사에서 정말로 관계없다면 지금 국민들은 앞으로 내년 2월, 3월 사이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수사가 이렇게 답보답대가 있으면 그 정치적 해석기는 수많은 정치적 해석기가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다, 개입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검찰 수사로서는 부담스럽겠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죄가 없다면 이 사건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될 것이고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물어야 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진실의 퍼즐을 빨리 맞춰야 된다. 맞습니다. 이 얘기시죠? 네. 진실의 퍼즐을 지금 맞춰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인데요. 승전 의원님, 네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핵심 인물 신병을 확보했는데 수사는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 진짜 이렇게 뭐 어떤 우연한 일치일 수는 있는데 예.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부장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코로나에 지금 상황에 예. 이제 접촉이 돼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수사가 바로 직접적으로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코로나 확진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과 좀 이렇게 방역 때문에 한 3일 정도가 시간이 좀 미루어졌는데 사실 이게 3일 정도 수사가 미루어지면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구속을 하면 검찰에서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이미 3, 4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시간은 정해져가 있는 시간에 이 시험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시험 치는 날짜는 정해져가 있는데 내가 3, 4일 아파서 공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데 지금 검찰로서는 원래 10일인데 10일이 넘지 않는 기간 한 번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장이 직접 수사에 개입은 못할 거예요.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장 직무 대행을 빨리 만들어서 이 수사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1조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이 몇몇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가져가는 빼앗겼는 느낌. 그러니까 허탈하고 공허하고 화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에서 만들어 놓았던 이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흔히 말해서 건축을 하면서 재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이 부정부패는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 전에 이 두 사람 이제 조사를 하면 검찰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일단 배임에 대해서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추가로 기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추가 기소를 함으로써 계속 이 배임의 공모, 그러니까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민간에 훨씬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도록 일부러 설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뇌물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흔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게 그 친인척에게 한 100억 원 분양 대행에 대한 대가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고액인 돈이 갔기 때문에 뭔가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50억이 그냥 산재 처리에 대한 어떤 통상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성남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수사의 한 축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비교적 지금까지는 그 어떤 조망을 덜 받았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은행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행동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만배 씨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같은 성균관대 동문인 곽상도 의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유지가 되도록 해달라.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은행 고위 직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통상의 이런 시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대규모로 일으키는 금융기관에서 상당 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이 거의 대출 수수료 정도만 갖고 나머지 이익금을 사실상 가져가질 않았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뭔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그 윗선에 정치권의 입김이 과연 없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곽상도 당시에 전 민정수석 지휘에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았고요. 경찰이 이제 포렌식 작업을 했는데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이제 검찰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몇 가지 취재를 해본 바로는 우리가 휴대폰 하면 우리가 그냥 뭐 특정 KT, SKT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특정 어떤 그 프로그램, SNS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화를 했는 내용이 나왔고 그 통화했는 내용에 지금 이제 이재명 여당 후보자와 가장 가깝다는 정 실장이라는 사람과 이제 통화를 했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됐는 부분인데 이 그럼 텔레그램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사실 이건 통신 영장을 가지고는 확인 못 하는 거거든요. 통화 내역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전화가 아니라 예. 특정 어떤 뭐 국민들 다 아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냥 확인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장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정 실장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당시에 뭐 이제 야당의 대선 후보 경쟁을 하는 과정에 특정 후보자가 나와서 한 사람 더 있다라고 뭐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미 보도가 다 된 거니까요. 네. 원희룡 전 지사가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조금 확인돼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유동규 씨가 그 전에 쓰던 휴대폰이 지인 집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검찰이 압수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모든 기사를 다 찾아봐도 이 한 서너 개 되는 휴대폰 안에서 아직도 유동규 휴대폰이 어느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안에 유동규 휴대폰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검찰의 입장에서 수사를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정말 유동규 씨가 위에 있는 성남시와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인 배임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윗선인 그 성남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금 휴대전화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압수수색 직전에 던진 휴대폰, 버렸던 휴대폰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경찰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썼다는 오래된 휴대폰은 검찰이 검찰이 이제 가지고 있고.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 얘기는 없는 건데 그렇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폰에 대한 이런 조사가 어떤 부분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전화 안에는 모든 사람의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이 범죄가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그 당사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정영학 그 회계사도 그렇고 휴대폰 녹음 내용이 결국 녹취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통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경우에는 당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듯이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내용은 당연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신뢰가 갈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예. 문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이라고 말 나왔을 때 그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농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그걸 직접 들어보면 농담인지 농담 아닌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의도를 가졌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이제 특검 얘기가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윗선 개입 여부나 50억 클럽, 지금 수사의 격가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수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선 국면과 관련해서 맞물리면서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특검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인선하는 데만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60일 정도 이 수사를 특검이 진행한다고 해도 내년 3월 9일 앞두고 거의 한 20일 전쯤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사실 여야가 다음 주 초쯤에는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스케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 검찰의 어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특검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은 가능해요. 예. 처음은 특검을 해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를 조금 털어내고 사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고 야당이 주장했는 처음은 가능한데, 지금 만약에 여당의 입장에 따라서 조건부 특검 형태로 특검을 받아들이면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야당이 여당에 끌려갈 수 있는,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대선에 있는 선거 운동 기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요.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